어떻게 그 사회가족과 그냥 상황에서 다시 공동체적인 방법들을 만들 것인가. 소셜 다이닝이라고 사회적 낯선 사람들이 같이 먹기도 하고 국가 식품을 시작한 건데 그러면 아시아에서 지도를 하려고 어쨌든 뭐 괜찮아요. 약간 잡소리도 들어가고 괜찮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1인 가구, 1인 청년들이 매일 뭐 같이 밥을 먹는 건 없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구성원, 그러니까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그대로 묶여서 우리가 가족으로 돌아오고 집밥을 먹자, 이거는 현실을 무시하는, 이건 사회 변동을 무시하는 주장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밥을 먹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통해서 선후배 간에 같이 먹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먹기도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제도화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 완비나 확인하고 행복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조사 결과에 나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음식의 질을 봐도 혼자 먹는 것과 다른 사람도 같이 먹는 것은 음식의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머리를 앞에서 고민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당일 자료자가 있는데 블랙보드에 올려놓은 거는 아마 확인하셨죠. 그래서 일단 제가 초안으로 이론 및 방법론 파트까지 쭉 그냥 올려놨는데, 아마 특히 이론 및 방법론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할 예정이긴 해요. 그러나 큰 흐름을 쫓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왔었다고 하니까 강의 기획서를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고, 자, 뭐 일종의 서론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이 수업, 이 강좌, 현대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도대체 이름에서 볼 때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약간은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첫째 이 제목과 관련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현대라고 합니다. 현대의 반대는 뭐죠? 모던. 보통 그러면 영어로 현대가 모던이라는 모던 뭐냐? 현대와 약간 대비되는 개념. 뭐 과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전통과 현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그래서 그 전통과 현대의 이분법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비판 있고 논란일 수도 있지만, 일단 편의상 과거의 여러 가지 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전통적인 것으로, 트레디셔널한 것으로 그냥 묶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대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현대 식품체,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현대라고 하는 사회적 시간, 그 사회적 시간에 대해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현대라는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학이나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처음에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얘기하죠? 자본주의. 한국에서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중국에서? 보통? 영국. 그렇죠. 영국이나 유럽 얘기를 하겠죠.
세계사 같은데 영국의 뭐 인클로저 그 질문, 그러니까 제가 던진 약간 역사적인 질문을 약간 경제 사회적인 질문으로 바꾼다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질문은 별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뭐야? 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삶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본주의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일상화되고 질문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비자본주의와 혹은 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아니면 전통사회와 구별되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본주의.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카메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 아마 이제 무슨 소리지?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마이크는 없죠, 학생 마이크는. 큰 소리로 저기 카메라에도 들릴 수 있게 다른 학생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잘 귀 기울여 들고 엄청 막 심오한 내용이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생산 수단과 생산 요소를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끄떡끄떡. 생산 수단이 뭐야? 엄청 어려운데 생산 요소는 일반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이 있습니다. 생산 수단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노동력과 기계, 자본이겠죠. 그리고 그 자본을 통해서 전공이 그때 뭐라 그러지? 식품 자원 문제라고 했습니다. 경제학 또 우리 배우는 거 실장이면서 경제학을 좀 만들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중한 중과 양승용 선생님 그때 생산수단, 사적 소유, 자본주의가 자본, 캐피탈, 자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투자를 하고 노동력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부를 축적하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성장하는 이런 게 자본주의다. 역시 경제학이라고 다 이해가 되죠. 경제학도 또 있나요? 경제학과나 식자경이나 없어요?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의 분들 말씀 얘기한 그런 자본주의 중요한 특징을 조금 더 압축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버지가 건물주여서 건물주의 임금이시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총수의 자체를 빼놓고 가족주의적 재벌 구조의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임금 노동자가 되고 저도 임금 월급을 받는 거죠. 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그리고 노동력을 판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혹은 상한다고 생각하는 임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력의 상품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주 비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스펙을 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지만 졸업 후에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해서 평생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겠죠. 이제 그런 게 너무나 지금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되겠죠.
대부분의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나 좀 긴 시간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사회 운영 방식,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 아까 얘기했고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 비 혹은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 자리에 있고 상품화가 기본적인 권리가 됐고 우리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시장화, 상품화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원용해 보면 우리들은 먹거리, 음식, 식품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식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텃밭에서 채소를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아마 제 개인사나 저희 가족의 스토리를 이렇게 좀 얘기를 부교재로 사용할 것 같아요. 양해해 주니까.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제가 이제 저희 연세가 90 가까이 되신 노모를 주말에 감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특히 이제 음식 관련 얘기가 궁금해서 1930년대 생이신데 그때 어떤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지금의 어떤 세계적인 이런 것들을 제가 뭐 기록을 엄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구술사 사회학자들 또는 인류학자들이 하는 연구 방법 가운데 구술사적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들 인터뷰 깊이 있는 심층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내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준비를 할 텐데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1930년대 후반이나 40년대 초반에 여름 음식 요리를 할 때 여름에는 그저 우물 시원한 데다가 뭐 수박 같은 거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텃밭에 가서 쌈 좀 뜯어다가 그다음에 이제 보리밥에다가 이렇게 쌈 싸먹고 풋고추가 이렇게 먹는 이게 이제 최고 맛있었다고. 그다음에 오이김치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거의 자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날이 되면 닷새 한 번씩 열리는 장날이 되면 장터에 닭 한두 마리 갖고 가서 이제 뭐 다른 물물 교환, 엄밀한 의미의 이제 화폐를 매기려 교환, 시장 교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시장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혹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였죠. 1940년, 40년대에 시장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의 삶의 상당한 부분은 비시장적인 경제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개방이 되고 본격적으로 한국이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을 보이면서 시장 경제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오늘날 산업 하다못해 생수, 그죠? 생수.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죠, 그죠? 저도 익숙해요. 근데 이제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물을 사 먹는다고 하는데 생수를 사 먹는다고 하는 개념이 아마 20년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물을 넣어서 판다고 하는데 뭐? 물까지 사 먹는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모두 거래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마트에 가서 특별히 도시에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마르쉐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마르쉐? 알고 다른 거 내가 강의하는 내용은 필요할 필요 없고요. 마르쉐라고 하는 거는 메모를 좀 해놨다가 한번 찾아보고 참여해보고 방문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 약간 대안적인 어떤 유통, 생산 이런
같이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도시에서 도시 농부라고 얘기하죠. 도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만나서 장터에서 교류하고 때로는 조리하고, 그다음에 같이 뭐 관련된 토론도 하기도 하고 하는 마르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서울에도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시장 혹은 사회적 경제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은 오늘날 전형적인 어떤 자본주의적 식품 유통 체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 언젠가 여러분들 뭐 주말에 마트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마트에 있는 식품의 출처, 원산지 이런 것들 한번 쭉 눈으로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재밌어요. 얼마나 대형마트에 들어온 음식이 세계 무역 경제 시장을 통해서 서울까지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것이 옳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 생각하기 전에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있고, 또 길 같은 면도 마찬가지로 마르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시장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먹거리를 서로 유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재미삼아 조금 시간이 날 때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경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 사회, 현대 식품 생산과 소비 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현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가지는 함의와 또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다. 현대 사회는 또 제가 떠오르는 거는 도시였어요. 도시. 전통사회, 옛날에,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을 텐데 없지만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 아마 농촌에 살던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한 80~90%는 농촌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큰 변화, 도시화의 그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죠.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추석이에요. 추석 귀향. 거기에서 이제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농촌에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뭐 밑에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석에 귀향하지 않는, 추석 때 뭐 영화관에 간다든지 가족들과 외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추석 때가 되면 고향에 간다 하는 얘기를 보고 하면 적어도 한 40~50년 전에는 많은 분들이 농촌에 살다가 도시화, 뭐 여러 가지 개념 규정이 가능하지만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빠르게 진행됐고,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지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사회적 지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리고 도시에서 뭐해서 먹고 사느냐? 도시화와 산업화가 함께 진행되죠. 현대 사회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먼저 진행되고, 또 한국뿐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도시화 산업화는 쌍으로 가는 개념이지만 도시화가 먼저 진행되고 산업화가 조금 늦게 따라왔어요. 한국에서도
아직 산업화를 통한 산업적 일자리가 도시에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들이 일단 무언가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이렇게 이동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인구, 일종의 잉여 인구라고 합니다. 잉여 인구들이 값싼 임금, 아까 얘기한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한국이 1960년, 70년대 빠르게 산업화를 했죠.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는 어쨌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산업화는 결국은 산업화 이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게 난 똑바로 쳐다봐요. 그 질문하는 건데. 큰 소리,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농촌에서 농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필요한가? 무슨 거죠? 고문학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의 취직을 잘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글쓰기라고 하는데 사고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D도 여러 가지 꼭글 쓰는 일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자질이죠. 전공이 자연과학 쪽이라고 하더라도 글쓰기, 나중에 직장생활 할 때도 약간 사회학과 잘하는 거 하고 미안한 거야 특정과를 잘해서 사회학 이 정도만 할게요. 사회학과 졸업생들이 사실 취업하는데 쉽지 않아요. 경영이나 이쪽 친구들이. 근데 취직을 하면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 칭찬을 받는 말씀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가지고 그런 걸 잘한다.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기능을 있다. 사실은 그건 꼭 사회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발표하고 제대로 글쓰기. 의외로 글쓰기가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사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공문학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죠. 결국에 도시화와 산업화의 와는 다른 전통 사회에서의 공간과 일자리가 미리 있었고,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는 농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라고 하는 건 뭐죠?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쌀, 과수, 여러분들이 먹는 채소, 과일, 곡물 이런 것들이 다 농사를 통해서 농촌에서 농민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와 산업화가 되면 농촌을 다 떠나고 산업 노동자가 됐고 산업 일꾼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수출 인력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먹거리는 어떻게 생산되지? 어디에서 생산되지? 누가 생산되지? 생산하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들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관찰하려고 정리하려고 해요. 근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공장에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점은 먹거리를 생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뭐 상세 텃밭이라든지 그런 거 취미 삼아 재미 삼아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오 무슨 과에 누군지 특별히 이런 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전공이 영어는 영문학도 상세 텃밭에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주로 하는 그렇지 물을 안 쓰여서 모를 키워요. 베란다에 또 꼴라 꼴라 피자예요. 아 어때요? 재밌어요? 안마 좋아하시는데 전 자주 하는 거 같아요.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쳐다보고 혹시 혓바닥 그 상자 혓바닥 치면서 하시는 분 안 계실까요? 저는 이제 가끔 뭐 제 연구실 옆에 베란다라고 해야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부지런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약간 게을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잘 못하는데 한동안 열심히 할 때는 이제 막 학교 안에 사실은 흙이 농사를 질만한 흙이 별로 없는가 아세요? 굉장히 인공적인 아스팔트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적인 조경, 잔디 이런 것들은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명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냥 흙, 토양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서관의 그 좌측에 보면 지훈 선생 시비가 있고 그 시비와 서관 건물 사이에는 이렇게 지금 개념자들이 막 약간은 숲 같은 느낌인데 고기 땅이 좀 쓸만해서 그걸 주말에 원래 이렇게 푸고 그걸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동시장에 가서 대담에 가서 흙하고 그다음 퇴비 이런 걸 사다가 닭똥 같은 거 섞어가지고 용사 짓는다고 하는 건 일단 땅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청자를 준비해서 방울토마토, 상추, 적상추, 그다음에 실패했던 게 과수를 이런 걸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의외로 상추 같은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제가 학광교수 나오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험이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가 본격적인 진도니까 오늘은 약간 잡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금요일 날이면 빨리빨리 갈 사람도 있을 테니까 사회 먹거리 사회학의 이론 내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씨앗들이라고 하는 씨앗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도 약간 잠재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씨앗들,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미디어 학부에 있던 학생이 한 10년쯤 된 거 같아요. 미디어 학생 하나가 저한테 학교의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하는 CCT나 그런 학생들의 특별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학교에다 농사를 주고 싶다. 그 학생의 성이 동시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면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농업 관련된 글을 신문 같은 데 쓰고 있는 걸 보고 와서 자기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활동 가운데 하나가 학교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또 양봉을 하고 싶다는 거. 이게 독특한 동시여서 이렇게 벌을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교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여섯 명이 모여서 협박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학교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경쟁들 같이 책도 읽고 땅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SK관 자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SK 미래관 자리가 그 전에는 그냥 강당만 있었어요. 약간 지금 SK 미래관에 일부는 강당이 남아있는 거 혹시 아시죠? 3층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두 건물이 있어서 거기가 좀 약간 빈 땅, 응원단 연습 강당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그 가운데 일부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불법 경작을 시작했어요. 화단에 이렇게 죽은 파초를 여기를 걷어내고 한 6평, 그리고 어찌나 6평 정도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그 학생들이 추구했었던 그런 농사 방식이 있죠. 절대 농약을 치지 않는다. 농기계는 쓰지 않는다. 석평기지는 어쨌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뒤에 말씀드린 산업형 농업하고는 생명 순환형 농업을 하겠다는 거죠. 기특하게도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인문사회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그 학생이 또 귀농학교라는 데 가서 농사짓는 법을 쭉 배웠어요. 한 2학기 정도 농사짓는 배우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져서 의외로 막 그 수확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비빔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때 한 6명이 수확한 채소를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가져온 참기름 뭐라고 해가지고 비빔밥좀 볶아서 먹고 같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씨앗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대학 농구학교를 해가지고 제목이 레알 텃밭, 아마 그것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레알 텃밭을 검색해 보시면 레알 텃밭 그래서 10주 정도 되는 농사학교를 열었어요. 농사학교. 이론부터 시작해서 땅 만들기, 씨 뿌리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확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는 정규 커리큘럼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자발적인 어떤 학습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것저것 포스터를 붙이고 그랬더니 한 20여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는 이제 다른 대학 학생들이 있었고 동네 주민도 한두 분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실습도 하고 인사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텃밭 게릴라 텃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게릴라 텃밭하고 화정체육관에다가 이제 또 김장터를 해가지고 무, 배추 이런 것들을 그때는 이제 학교인 얘기를 해가지고 땅을 좀 넓혀가지고 땅을 좀 개간을 해가지고 김장 거리를 공사를 짓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때 이제 배추 물값이 비쌀 때였어요. 경제신문 같은데 신문에만 바로막 금값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마 경제신문에서 몇 군데에서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농사를 짓고 막 김장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수학하기 한 며칠 전에 누가 와서 불을 다 뽑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였는데 이럴 수가. 그래서 학생들이 실망 엄청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배추가 좀 김장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민주광장에서 일종의 농민시장 파머스 마켓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김장하고 저희가 우리만 할 수 없구나. 농량이 딸리기 때문에 팔당에 있는 팔당 생명사진이라고 유기농하는 그런 농민들이 계시거든요. 저쪽 양수리, 김원도 쪽 가면 그 지역이 이제 수자원 규제를 많이 받은 지역이라서 귀농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그 다음에 김장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매출을 뛰어올렸어요. 연예인들이 지금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사가고 동참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이제 그다음 저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안식년으로 호주에 소고기를 연구하러 갔는데 학생들에서 계속 이어졌어요. 후배들도 다시 뽑고 그다음에 이제 레알 텃밭 학교라고 하는 게 이대, 서울대 그렇게 학사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 재학 중에 한 3년 정도 계속 진행됐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한 학생은 성북구의
도시특화학교 결정이 공무원 취직을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결혼도 하고 막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틀이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시아틀 레알파파 쳐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농업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도시농업 협동조합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제가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산업형 농업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 속에서 실제로 노동자를 적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리를 나중에 도시 농업 협동조합을 만들고 난 후에 보니까 20, 30대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하고 음식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식재를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어떻게 보면 현대 식품 체계 속에서 조금 다른 방식의 식품 조달을 시도하고 실험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례를 좀 이렇게 글로 정리하고 싶은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외대 학생이 청춘 프로젝트나 책도 내고 그래서 꽤 약간 좀 유명세를 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도시에서 사실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시에서는 시장에 의존해서 시장 체계가 공급하는 식품을 화폐를 주고 사먹는 소비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로 그냥 행복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있다는 거죠. 아까 이게 마르시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일단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른 방식대로 도시 협동조합 도시농업 이런 행위자들이 조직들이 꽤 있어요. 이 시점에서 이 강의의 전담 주교인 양유정 선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자기소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조교 맡은 석사과정 양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논문을 지금 어떤 걸 쓰고 있죠? 네,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농업이 연구 대상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말씀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도시농업이 자본주의라든지 기업 식량 체제에서 갖는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책화되면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첨가되는 건 아닌가라는 걸 위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도시농업 서울의 도시농업 정책이 있어요. 이것들이 제도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을 쓰고 있고요. 그때 좀 답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면접했던 신림동이 어디죠? 서울대생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 탑박인 거. 네, 저는 낙성대에 있는 텃밭을 다녀와봤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그 정책적인 측면이라서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 텃밭을 이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동기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정도로만 이제 뭔가 역할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고 약간 그런 측면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례는 그때 봤던 데는 낙성대였네요. 네, 낙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한승범 선생 박사과 강사는 제가 이제 그 다른 수업 정도로 부탁을 했고 이 수업은 양 선생님이 계속해서 또 하나 동안 도와주실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양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연락처 같은 것들을 좀 올려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고 먹거리 생산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먹거리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러나 이제 제가 나중에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수동적인 소비자로 피딩 당할 것인가 주는 대로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결정과 주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나는 공정부역 커피 한 보고 나는 뭐 로컬 푸드를 보고 나는 뭐 생협 로컬을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살림이라든지 생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대개 보면 한국의 어머니들이 30대, 40대에 생협 가입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토피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토피와 농약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굉장히 제가 잘 모르는 과학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토피 때문에 어렸을 때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아토피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진흙집 이런 데 가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 가장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유통하기 생협 통합동이라고 해서 생협 통합이 돼서 좋은 먹거리를 자신있게 그런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다른 방식의 유통 그러니까 대형마트로 상징되는 현대 농산물 유통 먹거리 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의 대안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중에 하나가 합리성, rationality, 합리성. 그 얘기는 이제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통 사회, 비서구 사회는 비합리성, 비합리적 뭐 이런 사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합리성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서구의 사회과학자가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슨 뭐 사회문화나 이런 것들 보면 합리성, 알려진 돈이 나오셨습니다. 오, 무슨 배우죠? 큰 소리로? 막스 대박. 예, 박수 주세요. 다 아는 건가요? 아니면서도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도 모르는 거죠. 막스 베버. 우리의 사회학자, 사회 이론가 막스 베버. 그러면 신풍증, 쉬운 거 있습니다. 그 합리성에 여러 가지 합리성이 있지 않나요? 하나의 합리성만 있을까요? 아니 가장 대표적인 합리성은 무슨 합리성일까요? 혹시 생각나는 그냥 합리성 말고 앞에 뭔가 붙여서 도와줘요. 옆에서 웃고 막 남의 얘기가 뭐 무슨 합리성? 뭔가 앞에다 붙일 만한 좋은 형용사가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쁜 부분을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말 들어보시면 instrumental rationality, 도구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도구적 합리성 혹은 목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현대사 막스 베버 입장에서 보니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도구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사고 체계를 얘기합니다. 도구적 합리성.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학이 도구적 합리성의 어떤 학문이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렇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경영적 기법들을 개발해내고 막스 베버 입장에서 볼 때는 전통 사회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조직 운영 방식이나 그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그것을 가장 극대화한 조직 형태가 관료제입니다. 관료제라고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분업과 위계의 구조를 가지고 어떤 과업, 그러니까 이제 관료제에서는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조직, 관료 조직이다 얘기하는데 그게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만 관료 조직은 목표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거든요. 어떤 목표 설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속한 조직, 그 조직의 개인들은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료제가 합리적으로 짜여진 관료제가 요구하는 자신의 극히 제한된 역할만 열심히 하는 나는 열심히 이를테면 뭐 공익 건수를 잡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 있는 직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불쌍해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그 케이스를 잡아서 서류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부채를 그다음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어떤 무슨 대출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기록을 정교하게 짜서 여기다가 올려서 뭐 대출 상환에 관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서 대출을 받아오고 이런 조직이죠. 그죠?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조직이 관료제 여러 가지 정부 여러 가지 사회분야에서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원히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무원은 영원히 요구가 안 되죠. 관료제에서는 목적, 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할당된 관료 시스템 안에서 할 일을 그냥 완수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더 열심히 아니면 이게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게 정당하냐,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맨 상위의 목표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고 어쨌든 이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뭐 가장 값서 1+1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도구적 합리성 발휘하는 걸 딱 보다 보니까 뭐 1+1인데 그러나 그 전까지는 총 비용을 따져보면 3,000원인데 이렇게 하니까 1,000원밖에 안 되죠. 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도구적 합리성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그런 도구적 합리성이 우리의 먹거리 체계 안에도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세상에는 이제 이런 도구적 합리성으로 가동이 어려운 가치들이 있죠. 이게 가치 합리적인가 이런 질문.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사람 저쪽 배출량이 어떻게 되지? 식품의 환경 생태 발전은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막 하자는 거죠. 아니면 공장형 축산 같은 게 도구적 합리성이 극도로 발전된 것이거든요. 아마 나중에 고기 얘기할 때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지만 축산 가운데 축산 가공 산업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적 합리성이 발현된 것이 육계, 개육, 닭, 이게 닭. 그래서 1920, 30년대 미국의 이제 농대라든지 이런 데와 미국의 USD 농무성을 같이 합작을 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닭 사육 방식을 만들었어요. 공장형 축산 그리고 대변 아직까지 여기는 뭐 소나 돼지는 닭에 비하면 그 효율성이 낮은 편입니다. 어쨌든
닭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취약한 새를 가능하면 최대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양한 이제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축학에서는 전문가는 알지만 일거분야에 따르면 사료의 가성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닭, 돼지 이런 거는 자연 상태에서 키울 때는 알아서 이렇게 풀 먹고 뭐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잡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닭이나 돼지가 혹은 닭이 소가 그런 가축으로서 중요한 그 동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살을 많이 만들어야 될까 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고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만큼 사료를 먹였을 때 더 이상 이제 풀밭에 놓을 수가 없죠. 가둬놓고 사료를 먹여서 굉장히 체중이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한개 형 식빵에 맞춥니다. 내가 많이 비싼 것처럼 사료를 막 먹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체중이 막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체중이 증가율이 떨어지겠죠.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시점에 도축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육계 혁명이 일어나. 그러니까 육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여기 새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이었는데 지금 살 낳는 게, 알 낳는 닭이 따로 있고 고기용 닭 따로 있잖아요. 개입이 좀 많고 육계로 영어로는 브로일러라고 치킨이 아니라 브로일러 고기용 닭이 이렇게 그래서 고기용 닭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6개의 비용을 도구적 합리성을 다시 배웁니다. 6개를 생산하는 데 비용, 코스를 어떻게 하면 가장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런 과학적 사육 방식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 6개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경제 지표를 기획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닭 사육 단지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미국에 51개 주가 있나요? 51개 주가 있는 텐데 미국의 그런 주 가운데서 닭 사육장이 가장 많은 주는 어디일지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관련된 그 논문을 유럽 학회지에 게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지금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힌트. 데이브셨다. 데이브. 힌트. 카터 대통령. 카터라는 사람은 누구냐? 검색. 카터가 카터 말이야. 어쨌든 A로 시작합니다. A로 시작하는 주가 F가 있나? 가능한지. 남부. 보통 아칸소라고 얘기하고 아칸사라고 그래서 기본 이제 남부 아칸사, 조지아 이런 지역에 육계 산업이 밀집돼 있어요. 왜 그런? 미카타 알죠? 같은 거예요. 아칸사 관련. 왜 그러면 조지아주나 아칸사 같은 데 육계 산업이 밀집돼 있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적 보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 정책, 환경 규제, 육계 산업이라고 가축
뭐 닭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축들도 대규모로 그 가축을 키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배출수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잔여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닭을 생닭을 드세요. 닭을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저 할머니는 맨날 하셨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다 슈퍼에 가면 부위별로 털은 다 뽑혀지만이 아니라 닭도 털이 있습니다. 알죠? 치킨이 닭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닭을 도축하고 그다음에 털을 뽑고 그 과정이 일부 자동화가 됐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닭을 잡고 털을 뽑고 피를 뽑고 이런 과정들이 일부 자동화됐어요. 그러나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하나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물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수질 오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닭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배설물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닭을 죽여서 부위를 나누고 포장하고 이런 과정이 이 노동 집약되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임금, 환경, 노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료는 미국의 중서부에서부터 철도를 타고 굉장히 사료 비용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비용은 그래서 결국은 알칸사나 조조 같은 데 집중됩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 흑인 여성 노동, 흑인 여성 노동,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값싼 임금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육계산업이 알칸사나 조지아 지역에 밀집되게 되죠.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도구적 한계성이 극대화된 거예요. 육계 업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미국 사실 육계도 그렇고 미국의 축사 소위 말하는 미트패커라고 하는 고기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기업들이 미국 시장 전체를 좌우해요. 하이스에서 이런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가 육계 사육장을 만들 것인가 생각할 때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캘리포니아나 이제 무슨 뭐 뉴욕주에다가 세울 수 없고 그렇다면 환경 규제도 약하고 임금도 낮고 다양한 그런 걸 할 때 남부에 특히 이제 아칸사스 같은 지역에 육계를 완전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수직적 계획을 가지고 경험부터 시작해서 사료,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하나 기억을 해서 용인하게 되는 패키지로 해서 농민들은 그냥 다 키우는 일, 기계적으로 키우는 일, 이런 것만 할 뿐이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정하는 미국의 거대 식품 기업, 미국의 기업이죠. 한국에도 비슷한 기업이 있죠. 화립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 익산 전라도 지역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그러나 동시에 이런 농장용 축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뭐 화립이 나쁜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육계와 그다음에 화립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화립 홈페이지 한번 가시면 검색해서 나중에 한번 홍보를 들어가시면 화립이 하나의 단순히 닭고기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전후방 산업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종합 식품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쭉 보시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간 중간에 좀 어떤 이름들이 나오면 검색을 하시고
단순히 뭐 교재를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구글만 하면 공부만 만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내세우다가 기업 분야라든지 그 안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장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왜냐하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당 부분 할인이라고 하는 거대 6개 기업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고 그러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래서 그냥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답을 낼 것인가 이런 것도 본질적인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유기농, 노화, 기름, 답을 낼 것인지 아니면 공장으로 만든 그런 답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자, 합리성. 그래서 현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도구적 합리성이다. 도구적 합리성이 깊이 이제 스며들어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특히 먹거리와 관련해서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그런 먹거리 생산 시스템 이외에 다른 가치들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동물 가치가 됐고, 환경 됐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 그런데 공정교육 같은 데서 초콜릿을 생산하는 아이들, 커피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 소비라는 말도 했던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현대식품 생산과 소비 사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혹시 현대가 또 뭔지에 대해서 좀 다른 제가 지금 질문을 쭉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은 다 현대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대 사회는 이런 게 달라.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식품이란 무엇인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현대 식품 생산과 소비 사회가 보니까 식품, 또 유병문화 대백과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만 하면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유병문화 대백과사를 집필에 참여를 해서 공동체 있는 상당히 많은 집필에 뭉쳐. 식품의 집필자가 뭔지 궁금한가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에 총칭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물, 커피. 굉장히 흥미로운 음료죠, 커피가. 저도 하루에 막 한 30잔씩 마시게 되는데 강력한 노동 운동이기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어떤 커피의 삶을 살았을까? 내가 직접 원두를 받았든 아니면 커피 샵에서 발사를 하고 출발점을 거슬러가면 확률상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국가가 어디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반적인 대중커피의 원산지. 예를 들면 맥심이라고 해요. 맥심 이런 커피 있잖아요. 한국형 믹스커피의 원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맥심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커피의 원산지에 어떤 농민을 만나요? 어느 나라? 숙제. 생각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데서는 푸드라고 음식,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영양물인데 생존하거나 성장하기 위해 섭취하는 영양물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나 건강과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이제 즐거움. 음식이 준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단순히 배를 채우고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특히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식품이라고 푸드라고 하는 게 식량.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나중에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식량 위기. 주로 이제 곡물의 생산과 수급 간의 불일치 이런 걸로 발생하는 식량 위기와 그래서 기후 때문에 혹은 뭐 전쟁 때문에 식량 생산의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조달을 못해서 그냥 비리나 옥수수 같은 것들을 먹지 못하게 돼서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뉴스를 보면 식량 위기입니다. 그때 푸드가 식량이 되기도 하고 식품과학 그리고 식품 푸드 사이언스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야기. 음식 때로는 음식이죠. 푸드를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주로 학기 후반부가 되면 푸드를 먹거리로 많이 사용하고 먹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적어도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 분야에 있어서 농법으로 보자면 조금 더 적극적 식품이 시장에서 어떤 소비된 상품이라고 하는 소비가 나가려면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식품을 조금 더 성찰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개인의 의지 그리고 각각이 하나의 주체로서 이게 상품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양한 가치를 가지거나 이런 것들도 열려서 생각하는 조금 더 다중적 의미로 식푸드를 얘기할 때 먹거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일종의 서론이었고요. 다음 주 본격적으로 좀 이론을 얘기하니까 이론은 좀 고개를 읽고 오시는 게 좋고요. 고개를 조금 주문을 안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